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산업 부문별, 그 다음에 이제 수준별로 해가지고 산업 현장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NCS라고 하는데, 우리 부동산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분류를 보면 컨설팅, 관리, 중개, 감정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크게 나누고 있어요. 그 중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는 부동산 이제 관리 영역으로 해가지고 능력 단위 검증을 하는 거는 뭐 부동산 입지 분석이라든가 투자 분석 뭐 이렇게 기타 등등을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뭐 만약에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다 이러면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국가 직무 능력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개발이라고 하면은 컨설팅이나 이제 이런 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자산을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이제 관리를 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자산 관리자가 되는 건데, 부동산 자산 관리자가 뭐냐?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유지 업무의 감독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다음에 본인이 관리하는 자산을 하나의 그 기업, 사업체로 인식을 해가지고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면, 업무 영역에 따라서 보면은 여기 뭐 건물 운용 자산 관리, 자산 관리, 뭐 건물 시설 관리 이렇게 이제 용어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국어는 사실은 이게 보면 용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답답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AM, PM, FM 이렇게 이제 흔히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용어는 뭐 이렇게 사람들마다 쓰는 게 달라서.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그 부동산 이제 자산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현상을 유지를 하는 정도. 그 다음에 그 시설물에 하자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M이라고 얘기하죠. 시설 관리. 또 우리가 보통 이제 건물에 가보면 관리사무소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건물 미화라든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수리하거나 고쳐주고, 뭐 그 다음에 우리 조금 더 큰 건물 같으면 뭐 이게 보안이라고 해가지고 경비원들이 이렇게 지키거나 이제 그런 정도를 했었어요. 근데 IMF가 이렇게 탁 터지고 나니까 상가 빌딩에 저희가 이제 뭐 그때 그 IMF를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 삶의 패러다임도 바뀌었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도 기업체들이 다 낮아빠지다 보니까 건물에 공실들이 막 일거에 생깁니다. 왜냐하면 뭐 옛날만 해도 뭐 강남이라고 그러면은 뭐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단순하게 현황을 유지하는 컨셉으로 갔다가는 이게 이제 수익적인 것에서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능적인 어떤 관리, 우리가 흔히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시설 관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이제 그 임대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가지고 건물에서 파생되는 운영 수익을 이제 극대화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했던 거고,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건물이 이제 한 개를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프로퍼티만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내가 다양하게 만약에 건물들이나 자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부터는 어떤 거는 내가 맞춰서 현황에 맞춰서 고점에 팔고, 어떤 거는 저점에 뭐 예를 들면 사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편할 것 같아요. 에셋, 그러니까 AM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포스코도 있고, 뭐 이렇게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부동산의 하나의 물건인 거예요. 그 물건을
그 조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디시전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뭐 팔 건가 살 건가, 파고 사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자금은 어떻게 조달을 할 건가, 이런 부분으로 기초적으로 이제 변해왔고, 지금은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최종적으로 매수까지 가는 AM까지의 영역으로 확대가 된 부동산 그 종합 자산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역으로 자산 관리가 이게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자산 관리자의 이제 역할이 필요한데,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교재에 보면은 경제학자라고 돼 있는데, 자산 관리라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개념에 의해 가지고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기능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자산 매각과 그 매입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에 대한 법칙에 따르는 사전적인 이해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상당히 이제 힘든 일이겠죠. 우리가 이거 요즘은 그 앞부분에서도 했겠지만 우리가 이제 모든 거를 그 운영 수익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경제적인 뭐 그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환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가치나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경제학자로서 그 역할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 구성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간단하게 이제 그 시설 관리, 만약에 FM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 이전에 판교 테크노밸리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체의 그 FM을 담당을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인근에 같이 공동체를 만듭니다. 뭐 예를 들면은 관리업체 소장들의 모임, 또는 뭐 관리 블럭별로 해가지고, 또는 거기 그 입주자 해서 모임. 왜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주요한 뭐 앵커 테넌트나 이런들에 대한 정보도 필요할 테고, 저쪽은 관리비가 얼마고 뭐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는 어떤 업체가 더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여를 하는 거에 앞서 가지고 내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네트워크들이 충분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해당 대상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라면, 여기는 뭐 자기가 만약에 직접 소유하고 있는 거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자산관리사의 역할을 본인이 가지고 이제 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면은 보통은 이제 예를 들면은 하게 된다라는 전제가 내가 이제 소유하고는 다르게 기능적으로 내가 이제 자산관리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유자의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자산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모든 거는 문서로서 처리를 해줘야 돼요. 구두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소유주가 뭐 불법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산관리사는 일단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분명히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뭐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거에 예를 들면 소유주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해가지고 불법이나 이런 거를 같이 행위를 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죠. 세우는 부분은 부동산 분석이나 재무 분석, 시장 분석, 자산 운영 계획 해가지고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를 작성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자산관리의 이제 업무 영역별로 보면, AM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산 가치를 어떻게 이제 극대화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주식을 예를 들면은 세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빌딩을 세 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내가 이 부동산의 사이클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언제 팔고 사고 하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이 전체, 세계 전체를 극대화하는 거를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PM이라고 해서 프로퍼티라고 보면은 이거는 내가 지금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종목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내가 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어찌됐건 간에 이 내부의 임대 관리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량한 임대인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건물을 가져갈 수 있는 대신에 임대료를 극대화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에 치중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운영 관리를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빌딩 관리, 재무 관리, 뭐 임대 관리 이런 게 있지만 어찌됐든 그 건물 자산 관리 PM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 관리다. 이게 어찌됐건 그 건물의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임대 관리가 자산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는데 긍정적인 거는 다 수익과 관련되는 거겠죠. 수익과 자산을 어떻게 이제 그 업그레이드 할 건가라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임대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임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앵카들을 유치를 해야 되겠죠. 양질의 테넌트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을 분석하고 목표 설정 및 임대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이 성사된 다음에 꾸준하게 임차인을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두 번째 단계에서 앵카 테넌트의 유치가 상당히 이제 그 본 건물에 있어가지고 수익력을 극대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분양을 한다라고 예를 들면은 가정을 해보면 상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보면은 분양 사업자들이 이 분양을 하기도 전에 보면은 뭐 거기에 이렇게 막 붙여놓지 않습니까? 붙여놓는데 보면 뭐 1층에 스타벅스가 입점을 했다, 뭐 맥도날드가 입점을 했다, 뭐가 들어왔다,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입점이 확정이 돼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고향 관광문화단지에서 명품 아울렛 매장 이제 백화점을 하나 이제 시행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태리로부터 이제 명품을 한 80여 개를 이제 들여와 가지고 이제 저렴하게 파는 거죠. 병행 수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다 때려 넣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직영 매장이라 가지고 사실은 분양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 매장 예를 들면 2개 층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30%는 분양을 하면서 미리 이거 분양 다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예를 들면 1층에 커피숍이나 이런 우리가 진짜 팔아가지고 수익을 벌려고 하는 쪽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떻겠어요? 기존에 막 명품과 관련되는 것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 내가 고가를 주고 그러니까 분양가를 높게 주더라도 내가 이거를 매입을 하면 수익이 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수수료로 해가지고 뭐 이제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건 뭐 사실은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매출 수수료에 스타벅스가 꼭 돈을 번다라는 그거는 없지만 스타벅스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앵카 그러니까 무게가 있는 우량한 임차인이 유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파생적으로 나머지 공실 없이 상가 건물을 임대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뭐 시장을 분석해서 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앵카가 유치될 수 있다라고 하면 상가의 임대 관리는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관리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건물의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우리 대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경우에 2년 정도 이제 계약을 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 웬만한
시공, 그러니까 건설 쪽을 담당을 했던 그런 업체들이 다 이게 이거를 하는 서비스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관리라고 하는 뭐 우리가 교보리얼티라든가 뭐 현대개발이라든가 무슨 시공사 이러면 대부분 큰 대기업들도 이거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따르면은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또 이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근데 사실상 경쟁이 워낙 이제 치열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많이 하는 시장이고, 또 여기 인력 고용 자체가 해당 포스트, 뭐 예를 들면은 관리를 하는 소장이나 이런 사람은 본사 직원으로 해갖고 한두 명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나머지 관련되는 인력은 현지 지역에서 다 조달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안내라든가 뭐 저기 아까 했던 미화라든가 이런 부분,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거고, 이 시설 관리를 하는 관리 업체에서 실제적으로는 우리 뭐 건물과 관련되는 뭐 저기 각종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도 이쪽에 다 위임을 해가지고 관리단이 해가지고 병행해가지고 같이 하는 게 일반적인 관리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영역이 보면 이제 거꾸로 돼 있긴 한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FM과 관련되는 거는 그냥 유지보수, 그러니까 기능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PM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고, AM이라고 하는 거는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다. 사실은 이게 이제 정점에 있긴 하지만,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단순하게 FM이라는 거는 그냥 기능적으로 건물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끔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PM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예를 들면은 대상 부동산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AM이라고 하는 거는 에셋이라는 거는 내가 빌딩을 여러 개, 대상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거 전체의 자산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관리하는 방식은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직접 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는 거를 외부의 전문적인 집단한테다가 위임을 하든가,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 외부의 전문적인 집단한테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외부에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건물의 소유권과 건물의 자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까지도 다 일체를 넘겨가지고 아예 그냥 나하고 상관없이 관리만 이렇게 잘 해달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직영 관리 방식은 뭐냐라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필요한, 뭐 예를 들면 미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미화 직원을 내가 고용을 하든가,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경비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경비원, 내가 직접 해서 다 하니까 모든 게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비용을 대는 거니까 여기 뭐 장점 단점이라는 게 별 크게 이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내가 하니까 어쨌든 뭐 여기에 이제 장점이라고 나오는 부분이 모두 다가 본인이 다 디시전을 하는 거니까 빠르고 정확하고 뭐 보안도 용이하고 이런 부분이 다 이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하고 반대되는 부분이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위탁은 반대로 이제 내가 전문적인 집단한테 맡겼으니까 아까 이제 내가 할 때와는 다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위탁을 이렇게 맡기는 경우가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 전문적인 집단들한테 다 맡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꼼빼를 통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확실히 전문적인 집단이 하니까 뭐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겠죠. 예.